의사의 반란, 항상 장갑을 끼고 사는 한포진. 한포진이라는 병명은 대부분의 독자들도 생소할 것입니다. 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에 있는 땀샘에서 물집 같은 포진성 증상이 생기고 가려움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심해지면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흘러내리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명을 받으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원인은 모르지만 스트레스나 유전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만 합니다. 정말 원인이 없을까요? 원인도 없는데 우리 몸이 이렇게 증상을 만드나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생기는 아토피를 비롯해 살아가면서 생기는 피부 질환들은 꽤 많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천포창 같은 질병도 있지만 흔히 겪는 피부 질환인 지루성 피부염은 비듬으로 알고 있으며 피지샘의 활동이 심해지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최근 늘어나는 근성 같은 질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피부 질환의 원인이 전부 모른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력한 혈관 수축제인 스테로이드가 대부분의 처방에서 사용됩니다. 스테로이드의 사용으로 증상을 잠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여서 약 기운이 떨어지면 증상은 다시 시작됩니다.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더 넓은 부위로 퍼져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면 바르는 것으로만 되지 않아 먹는 약도 함께 처방받게 된다고 몇 년씩 지내다 보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체온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손발이 저리고 항상 추워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심해지면 소화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면역 체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절대로 스테로이드제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도핑 테스트를 통해 약물 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은 항상 부상 위험이 있고 그러다 보면 통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으면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운동 경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약을 못 먹게 하는 이유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약을 한번 먹으면 반복적으로 복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건강을 해쳐 결국 운동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대해 수많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관절염 등에서 움직이기 힘들어할 때도 뼈주사로 알려진 처방을 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통증이 주사 한 방에 사라지면 정말 용한 병원으로 소문이 나고 순식간에 환자가 대기실에 꽉 차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처방으로 환자가 완치된 것일까요? 환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통증이 없어지니 살만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다시 예전보다 더 큰 통증을 일으킬 것이 뻔합니다. 결국 인공관절 등의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50대 초반의 남자분이 찾아왔습니다. 2년 전부터 손가락 하나에 수포가 생기면서 너무 가려워 피부과를 다녔는데 병원에서 준 연고와 약을 먹어도 병변이 계속 퍼져 이제는 양손 전체에 수포와 가려움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겼다 벗겨졌다를 반복하다 보니 피부가 엉망이고 색깔 또한 죽은 사람의 손처럼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맨손으로 바깥 출입을 하기 어려워
외출할 때에는 하얀 면장갑을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약을 먹으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자 수면 검사도 해보았고 한의원을 다니면서 한약도 많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못 견디게 가려울 때는 상처를 내어 피를 내면 좋아지곤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짐작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시골에 내려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도시에서 자영업을 했습니다. 식생활 습관을 보니 인스턴트 과자류를 좋아하여 초코빵이나 떡 같은 단 음식을 수시로 먹어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흰밥을 우유에 말아 먹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이 질병의 원인이므로 이제부터는 식단을 개선하고 입맛을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식사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복용하던 약들을 끊자 반발 현상으로 수포가 커지고 진물이 많이 나왔지만 어차피 우리 몸이 회복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일이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약을 끊고 건강한 식사를 시작한 지 한 달가량 지나자 4시간 이상을 한 번도 깨지 않은 채 잤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수포가 가라앉고 새살이 올라오며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2달 정도 지나면서 체중도 10kg 정도 빠졌고 청바지를 입고 와서는 젊은 사람처럼 변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깨끗해진 손을 보며 정말 기적 같다고 하시지만 이런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 못해서 질병이 생겼는지 몰라서 힘들었던 것이지 원인만 정확히 안다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 블로그에 올라온 질문을 보다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발가락에 한 포진이 생겼는데 현미밥을 먹지 말라고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질병별로 맞는 음식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폐에 좋은 음식, 간에 좋은 음식, 장에 좋은 음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건강해지는 음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몸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계가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는 똑같은 것이고 어떤 질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건강해지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니 먹는 음식도 건강한 올바른 식사를 해야 합니다. 안 아픈 곳이 없는 루푸스. 멀리 전라도 광주에서 같은 병명을 가진 모녀가 진료실로 찾아왔습니다. 루푸스라는 진단을 먼저 받은 사람은 딸이었습니다. 딸은 오랫동안 소화불량이 심해서 병원을 자주 다녔는데 어느 날 기침이 심해지고 숨쉬기가 불편했습니다. 검사한 결과 간질성 폐렴으로 진단을 받으면서 자신의 병이 루푸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비슷한 증상을 가진 어머니도 혹시나 싶어 모시고 갔다가 같은 루푸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허약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 오랫동안 약을 먹어왔고 안구건조와 구강건조 등의 증상이 생겨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진단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추워지면 손가락이 창백해지는 레이노 증후군도 있다고 했습니다. 레이노이드 증후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 이후 약을 처방받아 3년 동안 먹고 있지만 좀처럼 호전되는 기미가 없고 계속 통증이 있어 저희 병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루푸스는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온몸이 붉은 반점같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더 심각한 점은 내부 장기에서도 염증 반응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
속이 쓰리고 아프면서 주로 관절염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관절 마디가 쑤시고 아파 밤잠을 설치기 일수인 질환입니다. 더 심각해지면 신장도 망가져서 만성 신부전이 되어 콩팥투석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법은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며 적절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진 불치병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증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혈액순환과 관련된 증상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혈류를 증가시켜 손상된 부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우리 몸에서는 염증으로 나타난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질병이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몸이 차갑습니다. 바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곳곳에 혈액을 보내주지 못해 생기는 증상일 뿐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질병의 원인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서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면역 억제제까지 처방하는데 그것은 치료라기보다는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몇 년 전 행복전도사로 유명했던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 것도 이 질환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 채 약으로만 조절하는 삶은 정말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모녀에게 식생활 습관을 물어봤더니 둘 다 과일을 좋아하여 식사 대용으로 먹을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딸은 몸이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아침은 과일로 먹고 점심은 흰밥으로, 저녁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이탈리안 음식이나 맛집에서 회식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하루에 먹는 밥은 한 공기가 채 되지 않고 과일이나 고구마, 떡 등을 밥 삼아 드시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맛은 대체로 단 것을 좋아하면서 잘 안 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딱딱하고 거친 음식을 먹기 힘드니 가공된 음식에 자꾸 손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생활이 병을 만든 원인임을 주지시키고 나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사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도록 하고 제일 먼저 밥을 먹는 방법부터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살지만 질병이 생긴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밥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매일 밥을 먹고 있지만 소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에 손이 가는 것입니다. 밥을 제대로 소화시키면 우리 몸에서는 포만감과 힘이 생겨 다른 음식을 먹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미밥을 천천히 씹어 먹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에는 마른 음식인 볶음곡식을 권했습니다. 물기 없는 밥을 먹으려면 입안에서 수십 번 씹어야 합니다. 음식이 침과 함께 섞여야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침과 섞이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입에서는 삼켜도 그대로 변이 되어 나와 버립니다. 하나도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입맛이 없고 입이 껄끄러울 때 죽을 쑤어 먹고 물에 말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과 섞이지 않는 음식을 습관적으로 먹으면 되레 소화기관이 망가집니다. 그렇게 밥을 씹어 먹으면서 소금 섭취를 하게 했는데 소금은 비교적 잘 드셨습니다. 대부분 달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던 분들은 소금을 먹으라고 조금 집어주면 입에 넣다가 아짜 하면서 뱉어버립니다. 그에 비하면 이분들은 비교적 잘 드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다른 분들과 좀 더 빨리 회복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잘 먹는 분들이 단 것을 빨리 끊게 되어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자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약을 끊고 식사를 바꾸면서 딸은 얼굴과 손이 많이 부었습니다. 이렇게 부종이 생기면 대부분 신장이 안 좋아서라고 할지 모르지만 혈액순환이 안 되던 부위에 혈류가 증가할 때도 부을 수 있습니다. 부었다가 빠지면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생리현상입니다. 그렇게 부어있던 모습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만성변비에 시달리던 옛날과 달리 쾌변을 보고 소화도 잘 되고 몸에 힘이 난다면서 환하게 웃던 모습이 기억이 남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았던 질병이었지만 본인이 만든 병이고 본인이 치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부질병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당장 실천에 옮겨볼 것을 권합니다. 약을 당장 끊는 것이 어렵다면 식사를 바꾸면서 천천히 끊어도 좋습니다. 약으로는 절대 우리 몸이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새기면서 스스로 병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